조폭들이 떠난 뒤 창고 안에 남겨진 건 단 하나. 떨어진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 불씨가 삽시간에 부서진 나무 가구로 옮겨 붙었고 창고는 순식간에 지옥 같은 화염으로 변했습니다. 연기가 폐를 찌르고 손발이 꽁꽁 묶인 세리는 숨이 끊어질 듯 몸부림쳤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불길 건너편에서 두 여자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불길을 가르며 뛰어들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세리야, 정신 차려.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그녀는 온몸이 타들어가도 아랑곳 없이 자식 하나 살리겠다는 집념으로 화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 두 번째 여자가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딱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넘지 못한 채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여자. 바로 민경채였습니다. 그 순간 민경채의 머릿속에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저 아이는 내 딸이 아니다. 몸값 100억을 아까워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도망치던 아버지 민두식을 욕했지만 정작 그녀 역시 더 이상 자신이 세리의 엄마라는 가면을 쓸 수 없다는 걸 화염 앞에서 깨달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사악한 민낯을 한 겹 한 겹 벗겨가는 민씨 일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리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중환자실 앞 복도 한가운데 두 여자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왜 자꾸 세리 보고 당신 딸이라고 우기는 거야?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끝자락에는 제어되지 않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당신 뭔데 우리 세리를 보고 자기 딸이라고 해? 이의 엄마는 나야. 20년을 내가 키웠어. 근데 어디서 감히 네 딸이라고 우겨? 루시아는 그런 민경채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눈앞에 누워있는 세리를 보며 두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은 그 감각. 만약 이 아이를 또 잃게 된다면 자신은 이번에는 정말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예감. 결국 루시아는 더 이상 민경채의 감정을 배려할 여유를 조금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세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터진 감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고로 의식 잃은 어떤 산모 때문에 세상 태어나서 엄마젓 한 번 못 바라본 불쌍한 내 딸이야. 한 문장 한 문장이 나올 때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엄마 살리겠다고 부른 구급차에 같이 실려가다가 다른 아이랑 바뀌어버린 운명의 장난 같은 내 딸이라고. 복도 끝 창문에 반사된 응급실 불빛이 흔들리며 일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루시아는 숨을 한번 거칠게 들이쉬었습니다. 20년 전 병원 응급실로 향하던 그 구급차에 실려가던 산모가 나야. 막 세상에 태어난 내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단지 같이 실려간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손에 의해 뒤바뀌어 버렸어. 그게 세리야. 내 딸 세리. 그 순간 민경채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을 높이 올리더니 힘껏 내리쳤습니다. 짝! 복도 위에 짧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루시아의 머리가 한쪽으로 돌아가며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루시아의 뺨에는 곧 붉은 자국이 번져 올라왔습니다. 웃기지 마. 민경채는 완전히 폭발해버린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여자란 걸 내가 어떻게 믿어?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너한테 진심이라는 게 있어?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 했는데? 늙은 회장 꼬셔서 안방마님 자리 차지하고 결국 지분까지 싹 다 빼앗은 주제에 그딴 사기꾼 꽃뱀 말을 믿으라고. 내가 내 말을 믿느니 동네 돌아다니는 똥개를 믿겠다 알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와 조롱,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믿어버리는 순간 내 인생이 무너져버리니까. 민경채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실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거칠게, 더 잔인하게 눈앞의 여자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맞은 뺨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지만 손을 올려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서 쉼없이 눈물만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욕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녀는 세리의 병실 문을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죽어가던 그 애는 죽지 않았어. 집중치료실 인큐베이터 안에서 꼬박 석 달을 버텼어. 다들 가망 없다고 했어. 근데 그 애가 버텼어. 그 작은 몸으로 세상에 기적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 숨이 끊어질 듯 말 듯 하면서도 끝까지 버티더라. 그렇게 기적을 보여줬어. 그 순간 민경채의 귓가에는 공 실장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날 큰아가씨는 정신을 잃으셨고 아기는 숨을 쉬지 않았어요. 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른 아기와 바꿔치기라도 하지 않으면 큰아가씨가 살아갈 수 없었으니까. 지금 또다시 그 일이 생긴다 해도 전 똑같이 할 거예요. 경채 아가씨를 살리는 일이라면 뭐라도 할 거라고요. 민경채의 그날 이후 공 실장의 말대로 세리를 자신의 딸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자신의 딸은 그날 죽었다고, 더 이상 운명을 되돌릴 수 없다고,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믿고 싶었기에 바꿔치기 된 세리를 그녀는 자기 딸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여태까지 공 실장과 민경채만 알고 있었던 어두운 과거를 이제 루시아가 나타나서 들춰내었습니다. 그 애는 죽지 않았고 내가 죽었다고 믿어버린 그 아이를 사실은 내가 잘 키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눈앞의 여자의 입에서 또렷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세리의 병실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궁금하면 언제든지 말해. 있는 곳 알려줄게. 그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도망치지 않겠다면, 끝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진짜 내 딸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눈으로 봐라.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그 말 앞에서 당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있는 곳을 알려줄게. 그 한 문장이 민경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곳이 정말로 자신의 친딸이 존재한다면 지금까지 버텨온 20년의 삶, 세리를 향해 쏟았던 모든 감정, 온갖 죄책감과 자기 합리화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병실 문 너머 기계 소리 사이로 세리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두 엄마의 숨은 그 복도에서 끝없이 뒤엉켜 누구의 것이 누구의 것인지 누군가도 되지 않을 만큼 가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통스러울 만큼 무너져 있던 민경채는 새벽녘 휴대폰을 쥐고 오랜 시간 망설였습니다. 문자를 보내느냐 마느냐, 혹은 이 모든 걸 악몽이라 치고 다시 묻어버리느냐. 하지만 눈을 감으면 불길 속에서 세리를 안고 나온 루시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루시아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불길에 휩싸이던 복도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 눈은 엄마 눈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세리를 등에 업고 나오면서 화마가 덮치는 위험에 두려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는 친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장은 자꾸만 그 장면을 끌어올렸고 결국 민경채는 떨리는 손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 말한 내 친딸 어디 있는지 말해. 그리고 몇 분 후 아주 짧은 답이 왔습니다. 내일 2시까지 성남에 있는 추모공원으로 와. 추모공원. 그 단어 하나로 폐부까지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희망을 품고 찾아가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경채는 몸이 이끄는 대로 병원을 떠나 길을 올랐습니다. 성남의 추모공원은 도시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할 만큼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조차 소리를 가지지 못하고 송충이 같은 침묵의 그림자만 길게 드리웠습니다. 복도 끝 회색벽 앞에 한 여자의 뒷모습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팔, 처진 어깨, 그리고 온몸에 스며든 피로와 상처. 루시아였습니다. 그녀는 민경채가 다가오자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망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울어버린 사람처럼 붉고 고단했습니다. 루시아는 민경채를 이끌어 어느 작은 봉화남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민경채의 시선이 그 칸으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거기엔 수줍게 웃는 16살 소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꽃처럼 맑은 얼굴이었고 왼쪽 눈꼬리가 세리처럼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미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경채의 호흡이 뚝 끊겼습니다. 사진과 글씨와 장식들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돌아가며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불편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낯익음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뭐야, 이 애가 누구야? 누가 이 애를 이렇게 만들었어? 루시아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민경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미소 4년 전 민강유통 옥상에서 뛰어내렸어. 16 꽃다운 나이로. 기억 못하겠어? 민경채의 눈동자에서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옥상? 그 말은 차갑고 무거운 돌처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루시아는 한 걸음 다가서며 더는 감정을 가리지 않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너 기억 안 나? 그때 어디선가 오래 묻어두었던 감각 하나가 얇은 종이를 찢듯 찢고 튀어나왔습니다. 저 정말 아니에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내려와. 그만하면 됐어. 바람에 펄럭이던 교복 스커트. 난간 위에서 흔들리던 작은 발. 그리고 허공을 향해 떨어지는 한 줄기의 비명. 민경채는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속도로 밀려왔습니다. 안 돼. 안 돼, 그 애는 세리가 가해자라고. 우리가 가해자라고. 그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루시아는 마침내 사실을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 애가 여기 있어. 16살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그 아이가 바로 네 딸이라고. 민경채의 입에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던 이름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소야.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이 끝까지 나오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게 만들었구나. 그 깨달음이 심장을 쥐어뜯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시야가 뿌옇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야, 정신 차려. 하지만 민경채의 영혼은 이미 4년 전 그 옥상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숨, 휘청거리는 몸, 흘러내리는 눈물. 그리고 쿵. 민경채의 몸이 차가운 납골당 바닥 위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루시아는 재빨리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민경채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백미소의 사진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잔잔한 미소는 어쩌면 세상 누구보다도 길고 슬픈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요하게, 아주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가 납골당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 7층 정신과 안정실로 실려온 것은 새벽 3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안정제를 맞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잠 역시 평온한 쉼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손가락은 헛것을 움켜쥐듯 경련했습니다. 잠든 얼굴 위로 눈물이 말라붙은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약물이 조금씩 풀려가던 이른 새벽, 민경채는 다시 한번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는 듯한 악몽을 보았습니다. 그 악몽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안개도 발소리도 멀어지는 세리의 뒷모습도 없었습니다. 대신 백미소, 난간에 발을 올린 소녀, 두려움으로 떨리던 눈동자, 팔뚝의 선자국, 울먹이던 목소리. 저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 아이의 표정이 너무 선명하게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 거대한 문 하나가 쾅 하고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기억들 사이로 단 하나의 문장만이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세리 때문에 미소가 죽었어. 그 깨달음은 악몽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세리.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혼잣말을 반복했습니다. 세리 때문에 미소가. 약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몸으로 민경채는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팔에는 아직 링거가 꽂혀 있었고 장갑 같은 얇은 보호구가 손목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정신과 병동에 익숙하지 않은 간호사가 약물 보충을 위해 잠시 문을 열어둔 사이 민경채는 그 틈을 비집고 복도로 빠져나갔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 한 번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리. 그녀의 입술은 기도문처럼 그 이름만을 끝없이 읊조렸습니다. 세리가 누워있는 5층 외상 회복 병동으로 향하는 길. 새벽이라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이 오래된 환영처럼 깜바닥거렸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민경채의 그림자는 길고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존재가 걸어가는 듯 했습니다. 병실 번호 525. 세리가 누워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녀는 문 손잡이를 천천히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힘은 이상하리만큼 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스르륵. 그 문이 조용히 열리는 순간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듯 차가운 전율이 스쳤습니다. 세리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탓에 팔에는 주사가 꽂혀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민경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단 1초도 지나지 않아 증오와 죄책감이 뒤섞인 광기로 바뀌었습니다. 미소. 그녀는 낮게,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미소. 너 때문에 죽은 거야. 걸음이 병상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녀의 맨발은 차가운 병실 바닥에 닿을 때마다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침대 옆까지 다가온 민경채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약기운이 남아 힘없는 손이었지만 손끝에는 이상하게도 분노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리의 목을 바라보며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 돌려줘. 세리의 숨결이 가늘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찰나 민경채의 손이 갑자기 움켜쥐듯 움직였습니다. 세리의 목에 닿은 순간 세리의 피부가 차갑게 느껴졌고 그 차가움이 민경채의 감정을 폭발시키듯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미소를 죽였어. 그녀는 손가락을 조였습니다. 목에서 서서히 압력이 들어갔습니다. 세리는 잠에서 가늘게 숨을 들이마시며 작게 헐떡였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은 눈물로 번져 있었고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기괴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돌려줘. 내 딸 내 미소네. 돌려줘. 그녀는 울면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결코 약하진 않았습니다. 세리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침대 시트를 쥐어짜듯 움켜잡았습니다. 꺽하는 억눌린 숨소리가 들리려는 찰나. 사모님, 뭐 하시는 거예요? 경악하는 소리와 함께 두 명의 간호사가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경채는 그 소리에 놀라 순간적으로 손을 놓았지만 눈에는 여전히 미친 듯한 광채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밀치는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나, 그 애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내 미소가. 간호사 두 명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세리, 도망가지 마. 내 딸 돌려줘. 세리는 기침을 하며 숨을 쉬려 했고 의료진은 급히 산소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민경채는 결국 제압되었고 정신과 응급팀이 도착해 그녀는 다시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허공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세리의 목을 찾고 있는 사람처럼. 들것이 보호병동 문으로 들어갈 때 민경채는 마지막 힘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세리야, 엄마 버리지 마. 미소야, 엄마가 미안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울림은 무너진 한 인간의 심장 깊은 곳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절규처럼 길고 길게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상담 전문의와 응급정신과 팀이 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과호흡, 환청 반응, 기억 혼란, 그리고 반복적인 분리공포 증상을 관찰했습니다. 차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의심 현실 검증력 현저히, 저하 즉각적인 보호 조치 필요. 짧은 면담 중에도 민경채는 갑자기 공실장의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퍼붓다가 다음 순간 눈물로 세리 잡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현실 판단력은 거의 사라져 있었고
자아 경계도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세리가 몇 시에 간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리 찾으러 가야 해. 저는 누구일까요? 당신이 세리 데려갔어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직 세리로만 귀결되었습니다. 세리 가지마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 안 그럴게 돌아와 제발.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마치 심장 한쪽을 뜯어낸 듯한 나직한 흐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의료진은 빠르게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렸고 안전 확보와 치료 필요성을 이유로 정신과 보호병동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민경채는 자신이 어디로 옮겨지는지도 모르는 채 끝없이 세리의 이름만 부르며 흰 벽과 흰빛 사이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그녀의 손은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손가락을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세리야, 잡혔다. 엄마가 잡았어. 이제 안 놓을게. 절대 안 놓아.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공기만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는 이 병동에서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울음이었습니다. 세리야, 엄마 버리지 마, 제발. 보호병동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길게 울렸습니다. 세리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희뿌연 조명이 시야에 번져 올라오면서 몸 전체가 천천히 현실로 끌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쉬자 코안에 스며드는 소독약 냄새가 확실히 말해주었습니다. 여긴 병원이었다는 사실을. 햇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 들어왔고 팔에는 주사 라인이 꽂혀 있었습니다. 링거 속 투명한 액체가 또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고 속눈썹에는 눈곱이 붙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첫 번째 기억은 봉고차. 남자들. 천이 뒤집어 씌워지던 순간. 목을 졸리던 공포. 그리고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아 납치범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 기억은 깨진 유리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하나씩 심장을 베어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그 한 단어는 두려움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배신감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그 말을 뱉는 순간 무언가가 영원히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리 말하지 못한 상처가 터지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대한 저택 안은 어색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들렸을 하인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설거지 소리,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조차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집 전체가 무언가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렴풋한 발소리를 듣고 민두식이 집사에게 밀려 나오듯 나타났습니다. 휠체어는 아니었지만 몸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고 한쪽 다리를 약간 끌며 걸었습니다. 얼굴은 오래전부터 괴사된 감정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문 채 아래턱에만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딸을 보자마자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저녁에 어디 싸돌아다니다가 그 꼴을 당한 거야. 그 말은 마치 세리의 잘못이라는 듯 하나의 비난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걱정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비난만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아빠가 돈만 줬으면 난 죽을 뻔 안 했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뭐? 민두식의 목소리가 낮고 거칠게 깔렸습니다. 눈썹이 위로 치솟았고 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애들이라는 게 집에 좀 얌전히 붙어 있으면 그딴 일도 안 생겼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 세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억지로 달래며 지켜왔던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심장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밤늦게 돌아다니니까 그렇지. 세상 물정을 뭘 알아. 아직 철도 안 든 게. 세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쾅 하고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난 납치당했다고. 아빠가 돈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나 안 죽였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는 화약고 같았습니다. 공포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딸이 죽을 뻔했는데 내 잘못이라고 하는 거야. 아빠 그런 거야.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두식은 곧바로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왜 내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게 둬. 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참 동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주름진 이마를, 차가운 눈을, 굳게 담은 입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딸에 대한 그 어떤 애정도 없는 표정을. 그리고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아빠는 날 단 한 번도 지켜준 적 없어.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공기를 가르며 민두식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두식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굳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무너진 자존심을 억지로 붙잡듯 더 큰 화를 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이. 그 장면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던 공 실장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리의 존재 자체가 20년 동안 뒷바라지한 죄책감과 공포의 결정체였습니다. 세리가 흔들리는 순간 자신이 숨겨온 죄 또한 모두 드러날 것이라는 불안이 그녀를 절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경채 아가씨가 나까지. 공 실장은 다가오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그게 아버지한테 할 말입니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권위를 담으려 했습니다. 세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비켜요. 그 무심한 말투가 공 실장의 마지막 방어를 완전히 부쉈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목소리. 어디서 그따위로. 짝. 공 실장의 손이 번개처럼 휘둘러졌습니다. 세리의 얼굴이 한쪽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뺨이 화끈하게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입술이 찢어지며 입안에 피맛이 퍼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 째깍, 째깍 기계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거기엔 더 이상 공포가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히 닫힌 문 같은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뺨의 통증도 입안의 피맛도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됐어요.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 여기서 못 있어요. 민두식이 일어설 듯 몸을 들썩이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어디가? 새엄마네 갈 거야. 그 한마디에 민두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세리는 숨을 삼키며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한테 갈 거야. 거기라도 나 지켜줄 사람이 있으니까. 발걸음은 흔들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 실장은 울먹이며 뒤에서 외쳤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시는 겁니까? 여기 집이에요. 그 여자는. 세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나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긴 더 이상 집이 아니야.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복도와 거실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공 실장은 그 자리에 무너져 오열했고 민두식은 말문을 잃은 채 굳어버린 얼굴로 딸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택은 한순간에 텅 비어버린 듯 침묵만 깊어졌습니다. 세리는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 오직 한 사람, 자신을 불길 속에서 꺼내준 진짜 보호자에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